안녕하세요. 한자 서당 훈장입니다. 오늘은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인물은 청나라 창업자 청태조 누르하치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업적과 교훈 그리고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59년 5월 14일 만주의 수크수후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이름은 누르하치, 훗날 여진족을 하나로 묶고 청나라의 기초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울음은 마치 이 거친 땅의 운명을 예고하듯 매서운 바람과 깊은 숲 사이를 메아리 쳤다. 누르하치는 아이신 기호로 시족의 자랑스러운 혈통 속에서 태어났다. 이 가문은 몽골과 여진의 위대한 지도자 멍케 테무르의 후손이라 자부하며 건주 여진의 명문가로 지역에서 단단한 권위를 유지했다. 그의 아버지 탁신은 건주 여진의 족장으로 명나라의 간접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치고 교역을 통해 세력을 키워가는 인물이었다. 조부 각창한 역시 부족을 이끄는 리더로 명나라와의 외교와 교역을 통해 가문을 지켰다. 이 집안은 강인함과 외교적 지혜를 물려받은 자들이었고 어린 누르하치는 그 피를 이어받아 자랐다. 그의 집은 강가에 자리 잡은 튼튼한 목재집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가족의 따뜻한 품과 함께 세상의 냉혹함을 동시에 배웠다. 만주는 춥고 험한 땅이었다. 겨울이면 뼈를 애는 바람이 산과 들을 휩쓸었고 여름이면 강물이 넘쳐 흘렀다.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강한 몸과 날카로운 정신이 필요했다. 누르하치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질을 드러냈다. 그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눈빛에는 호기심과 고집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 탁신은 아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쳤고 누르하치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익힌 듯 빠르게 배웠다. 그는 활을 당길 때마다 관역을 정확히 맞췄고 말 위에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달렸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무예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 관리들과 교역하는 현장에 다니며 중국어를 익히고 몽골 상인들과 대화하며 몽골어를 배웠다. 그는 사람들의 말투, 표정, 심지어 침묵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이 경험들은 그의 마음에 세상은 힘뿐 아니라 머리로도 움직인다는 씨앗을 심었다. 당시 동아시아는 명나라의 강력한 패권 아래 있었다. 명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의 유목민과 여진족을 견제했고 여진족을 건주해서 야인 같은 여러 부족으로 갈라놓아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다. 명나라 장군 리성량은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그는 여진족 족장들을 교묘히 조종하며 명예이익을 극대화했다. 누르하치의 가문도 리성량의 그늘 아래 조공을 바치며 명나라와 얽혀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했다. 명나라의 관리들은 여진족을 야만인으로 여기며 경멸했고 여진족 내부에서는 불만과 저항의 불씨가 타올랐다. 경쟁 부족장 왕고 같은 이들은 탁시 가문과 패권을 다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린 누르하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랐다.
그는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에 특히 배신이나 부당함 앞에서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기질을 보였다. 아버지와 조부의 고난, 그리고 명나라와 여진족 사이의 복잡한 힘의 균형은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누르하치의 어린 시절은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는 사촌들과 함께 숲속을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의 짜릿함을 만끽했다. 밤이면 모닥불 곁에서 장로들이 들려주는 멍케 테무르의 영웅담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이야기들은 그의 가슴에 꿈을 심었다. 흩어진 여진족을 하나로 묶고 명나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히 서는 날을 상상했다. 어느 날 누르하치는 아버지와 함께 강가에 앉아 물고기를 잡으며 이런 말을 들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바꿀 수 있다. 누르하치. 하지만 강함은 칼날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나온다. 이 말은 그의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아직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더 큰 세상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와 야망, 그리고 외교적 감각이 얽힌 그의 유년기는 훗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씨앗이 싹 트는 시간이었다. 누르하치는 10살 무렵 명나라 관리와의 교역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마주했다. 한 관리의 무례한 말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버지의 눈짓에 분노를 눌렀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배웠다. 때로는 참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이 굴욕을 갚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성격은 대담하면서도 계산적이었다. 그는 친구들과 씨름을 할 때는 거침없었지만 부족 회의에서 어른들의 대화를 들을 때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읽는 법을 배웠고 누가 믿을 만한지, 누가 배신할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런 감각은 그의 유년기에서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만주의 숲과 강은 누르하치에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야망이 자라는 터전이었다. 그는 사냥을 하며 숲의 비밀을 배웠고 강을 따라 배를 저으며 인내를 익혔다. 그의 아버지 탁신은 종종 그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먼 지평선을 바라보게 했다. 저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상이 있다. 탁신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 세상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은 어린 누르하치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부족의 아들이 아니라 더 큰 운명을 짊어진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여진족은 명나라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다. 리성량은 여진족 족장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충성을 맹세하게 했고 조공을 강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진족 내부의 갈등은 깊어졌다. 건주 여진과 해서 여진은 서로를 견제했고 야인 여진은 기회만 있으면 더 큰 세력을 노렸다. 누르하치의 가문은 건주 여진의 중심에 있었지만 왕고 같은 경쟁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탐냈다. 왕고는 해서 여진의 족장으로 교활하고 야심찬 인물이었다. 그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웠고 탁시 가문을 위협했다. 누르하치는 이런 갈등의 한복판에서 자랐다.
그는 아버지가 왕고와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상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13살이 되던 해, 누르하치는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의 지역 관청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리성량을 처음 보았다. 리성량은 키가 크고 위압적인 인물로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탁시에게 조공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고, 탁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누르하치는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그는 리성량의 오만함을 잊지 않았고, 언젠가 그를 뛰어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이 경험은 그의 야망에 불을 붙였다. 그는 단순히 부족을 지키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여진족 전체를 하나로 묶고 명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누르하치의 유년기는 단순히 평온한 시절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복수심과 야망이 얽혀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외교와 전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사냥터에서 활을 쏘며 용기를 키웠고, 교역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와 조부는 그에게 힘과 지혜를 모두 가르쳤고, 그는 그 가르침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그는 모닥불 옆에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광활한 초원을 달리며 수천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 꿈은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다. 누르하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제국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는 언젠가 만주를 넘어 더 큰 세상을 손에 쥐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의 유년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첫걸음이었다. 1582년 만주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수크수후 강은 얼어붙고 산과 들은 눈으로 뒤덮였다. 23살의 누르하치에게 이 겨울은 단지 추위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닥쳤다. 아버지 탁시와 조부 각창안이 명나라 장군 리성량의 군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것이다. 이 비극은 단순한 전투의 결과가 아니었다. 배신과 음모가 얽힌 잔혹한 덫이었다. 경쟁 부족장 니칸 와일란, 그 교활한 뱀 같은 자가 명나라와 손을 잡고 건주여진을 공격하도록 부추겼다. 누르하치는 그날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조부의 단단한 눈빛이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오르며 그를 새로운 길로 내몰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건주여진의 족장으로서 가문의 명예와 백성의 운명을 짊어진 리더였다. 누르하치는 아버지와 조부의 죽음을 전해 들은 날, 강가에 홀로 서서 얼어붙은 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퍼졌다. 니칸 와일란, 그리고 리성량, 그는 이를 악물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너희가 내게 빼앗은 것을 100배로 갚아주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니칸 와일라는 해서여진의 족장으로 오랫동안 건주여진을 눈의 가시로 여겼다. 그는 명나라의 힘을 빌려 경쟁자들을 짓밟으려 했고,
그 첫 희생양이 탁시와 각창안이었다. 리성량은 명나라에 충실한 개였다. 그는 만리장성 너머의 여진족을 철저히 통제하며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쳐부쉈다. 하지만 이번엔 실수를 저질렀다. 누르하치를 건드린 것이다. 젊은 족장은 부족회의에서 백성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우리의 아버지와 조부가 피로 지킨 이 땅을 배신자들과 외세에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누르하치의 분노와 결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는 가문의 복수와 부족의 미래가 얹혀 있었다. 그는 니칸 와일란을 먼저 치기로 했다. 그자는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누르하치는 부족의 전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점검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검이 쥐어져 있었다. 그 칼날은 아직 피를 보지 않았지만 곧 붉게 물들 터였다. 리성량은 멀리서 이 젊은 족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누르하치를 단순한 야만인으로 여겼지만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누르하치는 리성량을 직접 상대할 때가 아님을 알았다. 명나라는 거대한 산이었고 그는 아직 작은 나무였다. 하지만 나무는 자라기 마련이다. 그는 먼저 여진족 내부의 적을 정리하고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야 했다. 니칸 와일라는 그 첫걸음이었다. 누르하치는 밤마다 모닥불 옆에서 전사들과 전략을 논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다.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주저하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그의 리더십은 타고난 것이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약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강하다. 이 말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복수의 불씨는 누르하치의 가슴에서만 타오른 것이 아니었다. 부족의 백성들도 탁시와 각창안의 죽음에 분노했다. 그들은 명나라의 오만함과 니칸 와일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누르하치는 이 분노를 모아 힘으로 바꿨다. 그는 전사들을 훈련시키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충성을 다졌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우리는 더 이상 흩어져 싸울 수 없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복수의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을 통일하고 명나라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그의 거대한 야망의 시작이었다. 1582년에 그 비극은 누르하치를 단련시켰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가슴에는 복수심이, 머리에는 통일의 꿈이 있었다. 니칸 와일란을 처단하는 날, 그는 맹세했다. 이 칼이 멈추는 날은 여진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복수 이상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제국의 씨앗이었다. 1583년 만주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지만 누르하치의 가슴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24살의 젊은 족장은 니칸 와일란을 처형하며 아버지와 조부의 원한을 갚았다. 그의 칼날은 배신자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건주여진의 백성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품었다.
니칸 와일란의 머리가 땅에 떨어진 순간 누르하치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건주 여진의 권위를 되찾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흩어진 여진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여정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강가에 서서 만리장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 칼이 멈추지 않는다. 여진의 모든 부족이 내 깃발 아래 하나가 될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누르하치는 먼저 주변의 소규모 부족들부터 손을 뻗었다. 훈춘과 동가강의 작은 마을들은 그의 첫 목표였다. 그는 무력과 외교를 절묘하게 섞어 움직였다. 어느 날 훈춘 부족의 전사들이 그를 막아섰을 때 그는 칼을 뽑는 대신 말을 꺼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 명나라만 웃는다. 하나가 되자. 함께 강해지자. 그의 말은 화살처럼 직선적이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훈춘 부족장은 그의 눈을 보며 망설이다 결국 손을 내밀었다. 누르하치는 전투 없이 동맹을 얻었고 그의 명성은 퍼져나갔다. 하지만 모든 부족이 말로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동가강의 한 족장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누르하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전사들은 바람처럼 달려들어 마을을 점령했다. 그는 승리한 뒤에도 마을을 약탈하지 않았다. 대신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의 적은 내 적이다. 이 말은 그들의 충성을 얻었고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뤘다. 그는 아직 명나라를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조공을 바치며 명나라의 신뢰를 유지했다. 그는 명나라 관리들에게 값진 모피와 인삼을 보냈고 그 대가로 무역의 문을 활짝 열었다. 시장에서 그의 부족은 말, 철, 그리고 곡물을 얻었고 이는 군사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무역소를 세우고 상인들을 보호하며 경제를 단단히 다졌다. 그의 오른팔 안피양군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안피양군은 충직한 전사이자 뛰어난 조언자였다. 그는 누르하치에게 말했다. 족장님, 힘은 칼날에서 나오지만 백성의 배가 불러야 칼날이 빛납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창을 채웠고 전사들에게는 튼튼한 갑옷과 날카로운 창을 나눠주었다. 외교의 칼날도 그의 손에서 빛났다. 그는 부족 간의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결혼을 전략으로 삼았다. 해서여진의 족장 왕고의 딸과의 혼인은 그 중 하나였다. 왕고는 과거 그의 가문과 경쟁했지만 이제 그의 딸은 누르하치의 아내가 되었다. 결혼 잔치에서 누르하치는 왕고에게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우리의 피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의 싸움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왕고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부족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여진족 통합의 징표였다. 누르하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둘 부족들을 끌어들였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탁월했다. 누가 충성할지,
누가 배신할지 직감으로 알았다. 그의 곁에는 안피양구 같은 충신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누르하치의 군사적 재능은 전장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전사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켰다. 그는 단순히 숫자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한 번은 돈가강의 전투에서 적이 언덕 위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밤을 틈타 전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 적의 뒤를 쳤다. 새벽이 되기 전에 적은 무너졌다. 그의 전사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적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승리 후에도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한 부족의 전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제 내 형제다. 함께 싸우자.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군대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 시기는 누르하치의 야망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그는 여진족을 하나로 묶는 꿈을 꾸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깃발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 깃발 아래 우리는 하나다. 이 깃발은 훗날 팔기 제도의 씨앗이 되었다. 그는 부족마다 색깔과 상징을 정해주고 그들을 하나의 군대로 묶었다. 그의 군대는 단순한 전사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비전, 그의 꿈의 구현이었다. 그는 밤마다 모닥불 옆에서 전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명나라의 그늘 아래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만들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누르하치는 이제 단순한 족장이 아니었다. 그는 통합의 길을 걷는 지도자였다. 그의 칼은 니칸 와일란을 처단하며 시작되었지만 그의 눈은 더 먼 곳을 향했다. 그는 여진족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칼과 외교가, 그의 가슴에는 통일의 꿈이 있었다. 이 시절, 그는 제국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깃발 아래, 만주의 미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601년 만주의 들판은 가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누르하치는 이제 40을 넘긴 나이에 여진족을 하나로 묶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가슴 속에는 단순한 전사들의 연합이 아닌 강력하고 체계적인 군대와 백성을 아우르는 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건주여진의 작은 마을들을 넘어 더 넓은 땅을 품에 안았고 이제 그 힘을 단단히 다질 때였다. 어느 날 그는 가장 가까운 충신들과 아들들, 조카들을 불러 모았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천막 안에서 그는 선언했다. 우리의 힘은 흩어져서는 약하다. 하지만 하나로 묶이면 그 누구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이 순간 팔기 제도가 탄생했다. 누르하치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이 체계는 여진족을 군사와 행정, 세금의 단위로 조직화하는 혁신이었다. 팔기는 8개의 깃발로 나뉘었다. 황색, 백색, 청색, 적색 등등 각각의 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새로운 정체성이었고 누르하치의 꿈을 구현하는 도구였다. 그는 이 깃발들을 신중히 나눴다.
황새끼는 그가 직접 통제했다. 그의 손에서 이 깃발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그의 의지 그 자체였다. 나머지 깃발들은 그의 아들들과 조카들에게 맡겨졌다. 장남 추에는 강인한 전사로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랐다. 둘째 다이샤는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고 부족의 균형을 맞추는 데 탁월했다. 조카 치우르알라는 젊지만 대담했고 아미는 날카로운 전략가였다. 누르하치는 이들을 불러 각자에게 깃발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깃발은 우리의 피와 혼이다. 너희가 이 깃발을 들 때 여진의 미래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팔기 제도는 단순히 군대를 조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누르하치는 백성들을 이 체계 안으로 끌어들였다. 각기는 군사적 단위이자 행정 단위였다. 전사들은 전투에 나섰고 농민들은 세금을 바쳤다. 심지어 정복지의 농민들은 노예로 편입되어 기병을 지원했다. 누르하치는 이들을 철저히 관리했다. 그는 전사들에게 튼튼한 말과 갑옷을 제공했고 농민들에게는 보호를 약속했다. 너희가 내 깃발 아래 있다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의 충성을 다졌다. 그는 각 기에 세금과 물자를 체계적으로 배분했고 이를 통해 군대의 전투력을 높였다. 기병 중심의 군대는 그의 손에서 날카로운 창처럼 단련되었다. 그는 전사들을 훈련시키며 말했다. 우리의 말발굽 소리가 명나라의 심장을 떨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 체계는 누르하치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줬다. 그는 전장에서 단순히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조직과 전략으로 승리를 쌓았다. 한 번은 적 부족이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황새끼와 백새끼를 앞세워 정면을 공격하는 척하며 청새끼를 우회시켜 적의 후방을 쳤다. 적은 혼란에 빠졌고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 전투에서 추에는 선봉에 서서 아버지의 신뢰를 증명했고 치우르알라는 기습으로 적의 숨통을 끊었다. 누르하치는 승리 후 전사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 깃발들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무적이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팔기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단결을 상징했고 누르하치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뼈대였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혁신은 전장 밖에서도 빛났다. 그는 팔기를 통해 행정을 체계화했다. 각 기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관리했다. 그는 충신 안피양구에게 세금 기록을 맡겼다. 안피양구는 꼼꼼히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족장님, 이 깃발들은 우리의 힘을 하나로 묶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충고를 새겼다. 그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창을 관리했고 전사들의 가족에게도 보상을 나눴다. 그의 정책은 냉혹했지만 공정했다. 그는 정복한 땅의 농민들을 노예로 삼았지만 그들에게도 생존의 기회를 주었다. 내 깃발 아래에서 충성을 다하면 너희도 여진의 일원이다. 이 말은 패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르하치는 팔기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켰다. 그는 아들들과 조카들에게 권한을 나눴지만
황새끼를 손에 쥐며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추엔과 다이샨에게 전투를 맡겼고 치우르알라와 아민에게는 새로운 정복지의 관리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렸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의 손은 단단했다. 그는 부족회의에서 말했다. 팔기는 우리의 뿌리다. 이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의 나무는 더 높이 자랄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었다. 1601년 팔기 제도의 창설은 누르하치의 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족장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설계자였다. 그의 깃발 아래 여진족은 하나로 뭉쳤고 그의 군대는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 깃발들이 펄럭이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만주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팔기는 청나라의 심장이 되었고 누르하치의 권력은 그 심장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1599년 만주의 가을은 서늘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다. 누르하치는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진족의 통합을 넘어 더 깊은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 그의 깃발 아래 부족들은 하나로 뭉쳤지만 그는 단지 칼과 말로만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알았다. 여진족에게는 그들만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들의 생각, 꿈, 그리고 기록을 담을 글자가 필요했다. 어느 저녁, 그는 충직한 학자 에르더니와 다하이를 천막으로 불렀다. 모닥불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누르하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백성은 강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흩어져 있다. 이제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 여진의 혼을 영원히 남기자. 그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첫걸음이었다. 에르더니와 다하이는 그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몽골 문자를 뼈대로 삼아 만주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에르더니와 다하이는 밤낮 없이 글자를 다듬었다. 몽골 문자는 그들의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지만 여진족의 말과 숨결을 담기에는 부족했다. 그들은 여진의 억양,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 속 단어들을 하나씩 새기며 새로운 문자를 설계했다. 누르하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가끔 천막에 들러 물었다. 우리의 백성이 이 글자를 읽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겠나? 에르더니가 답했다. 족장님, 이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와 바람이 담긴 언어입니다. 다하이는 덧붙였다. 이 글자로 우리는 우리의 법을, 우리의 승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글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진족의 미래를 잇는 다리임을 알았다. 만주 문자의 창제는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누르하치는 이 문자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행정과 군사를 체계화하려 했다. 그는 마을마다 글자를 가르칠 자들을 보냈다. 젊은 전사들은 전투 훈련만큼이나 글자 쓰기를 배웠다. 한 마을의 젊은이가 서툰 손으로 처음 만주 문자를 썼을 때 누르하치는 그를 보며 말했다. 너의 손이 쓴 이 글자는 우리의 역사를 남긴다.
너는 이제 여진의 목소리다. 그 말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마을마다 만주 문자를 배우는 이들이 늘었고, 그들은 군사 명령, 세금 기록, 심지어 가족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 글자는 여진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단단히 뿌리내렸다. 누르하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명나라의 지식을 흡수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에르더니와 다하이에게 명나라의 법전과 군사서를 만주어로 번역하라 지시했다. 손차병법의 날카로운 지혜, 삼국지연의의 전략과 책략은 그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등불 아래서 이 책들을 읽으며 전략을 구상했다. 한 번은 다이샨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아버지, 왜 적의 책을 읽으십니까? 누르하치는 웃으며 답했다. 적의 지혜를 알면 그들을 이길 길이 보인다. 우리가 그들의 것을 배우되 우리의 혼으로 새롭게 쓰는 것이다. 그는 명나라의 행정 체계를 배워 자신의 부족을 더 체계적으로 다스렸다. 세금은 더 효율적으로 거쳤고 군사 명령은 더 빠르게 전달되었다. 만주 문자는 단순한 기록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문화적 뿌리였다. 누르하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라고 독려했다. 한 전사는 전투에서 이긴 날을 기록하며 이렇게 썼다. 황새끼 아래 우리는 적을 무너뜨렸다. 우리의 족장이 앞장섰다. 이 기록은 후대에 전해졌고 여진족의 자부심을 키웠다. 누르하치는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이 글자는 우리의 피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글자를 읽으며 우리의 꿈을 이어갈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만주 문자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단결을 상징했고 그들의 미래를 약속했다. 에르더니와 다하이는 이 과정에서 밤낮 없이 헌신했다. 에르더니는 글자의 형태를 다듬으며 여진족의 말소리를 정확히 담아냈다. 다하이는 번역에 몰두하며 명나라의 복잡한 법전을 만주어로 풀어냈다. 그들은 누르하치의 비전을 이해했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바쳤다. 한 번은 다하이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족장님, 이 글자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다. 너희가 만든 이 글자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다. 너희는 여진의 역사를 쓴 자들이다. 이 말은 두 학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1599년의 만주 문자 창제는 누르하치의 꿈을 한 단계 높였다. 그는 더 이상 칼과 말로만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여진족의 문화를 세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영원히 남기는 설계자였다. 만주 문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었고 그의 군대와 행정에 체계를 더했다. 그는 천막 밖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글자와 깃발이 함께할 때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만주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만주 문자는 훗날 청나라의 공식 언어로 뿌리내렸고 여진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불멸의 유산이 되었다. 1616년 만주의 겨울은 차갑고 맑았다. 하늘은 끝없이 푸르렀고 눈 덮인 들판은 누르하치의 야망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57살의 그는 이제 단순한 족장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여진족을 하나로 묶은 힘과 그의 가슴에는 제국을 세우겠다는 불타는 꿈이 있었다. 그해 그는 묵던의 넓은 평원에 서서 백성들과 충신들을 불러 모았다. 황새끼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는 이제 칸이다. 우리의 나라는 아이신 굴은 금나라다. 그의 목소리는 산과 강을 울렸고 모인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아이신 구루는 만주어로 황금의 나라란 뜻으로 만주족 청나라를 스스로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다. 이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12세기 여진족의 영광스러운 금나라를 계승하는 선언이었고 명나라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반기였다. 누르하치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썼다. 묵던은 이제 그의 수도였다. 그는 이곳에 궁궐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궁궐은 아직 소박했지만 그의 비전을 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궁궐의 중심에 서서 충신들에게 말했다. 이곳은 우리의 심장이다. 여기서 우리의 미래가 시작된다. 안피양구, 그의 오랜 동지이자 충직한 조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카니시여, 이 궁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돌이 되고 우리의 꿈이 지붕이 됩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에이두와 후르한, 피용돈, 호오리 같은 고문들과 함께 이 새로운 나라를 설계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천막과 궁궐에서 계획을 세웠다. 금나라는 단순한 부족 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나라에 맞설 새로운 제국의 첫걸음이었다. 금나라 선포는 누르하치의 야망을 만천하에 알리는 신호였다. 명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만리장성 너머의 야만인이 감히 제국을 선포하다니 그들의 오만한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명나라의 힘을 알았지만 그들의 약점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에이두에게 말했다. 명나라는 거대한 산이지만 그 뿌리는 썩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 것이다. 에이두는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르하치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팔기 제도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 황새끼의 전사들은 그의 직속이었고 그들은 칸의 명령에 목숨을 바쳤다. 묵던의 궁궐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누르하치는 이곳을 행정과 군사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피용돈에게 세금과 물자를 관리하도록 맡겼다. 피용돈은 꼼꼼히 장부를 정리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이 나라는 백성의 땀으로 세워집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을 새기고 백성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약속했다. 그는 정복한 땅의 농민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금나라의 깃발 아래 충성을 다하면 너희도 우리의 일원이다. 이 말은 새로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정책은 냉혹했지만 공정함으로 균형을 맞췄다. 그는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곡창을 채웠고 전사들에게는 더 날카로운 무기를 나눠주었다. 호호리는 누르하치의 전략적 조언자였다. 그는 명나라와의 전쟁을 대비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명나라는 강하지만 그들의 군대는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단결된 힘으로 그들을 흔들어야 합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후루안과 함께 기병을 훈련시켰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만주의 평온을 울렸고 적들에게는 공포의 전조였다. 한 번은 소규모 명나라 초소를 공격할 때 누르하치는 후루한과 함께 밤을 틈타 기습을 감행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초소는 함락되었고 그의 전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우리의 시작일 뿐이다. 금나라의 이름은 곧 천하를 떨게 할 것이다. 금나라 선포는 누르하치의 야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여진족의 족장이 아니었다. 그는 칸이었고 제국의 창시자였다. 그는 궁궐의 옥좌에 앉아 만리장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명나라가 우리를 얕잡아봤던 날들은 끝났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때다. 그의 곁에는 안피양구와 에이두, 후루한과 피용돈, 호호리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다. 금나라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영혼을 담은 깃발이었고 명나라에 맞설 새로운 힘의 상징이었다. 1616년 묵던의 궁궐에서 펄럭이는 금나라의 깃발은 만주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누르하치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나라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다. 우리는 금나라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의 눈에는 제국의 불이 타올랐다. 금나라의 선포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나라와의 전쟁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였고 누르하치의 꿈이 세상을 뒤흔들 첫걸음이었다. 1618년 만주의 봄은 아직 차가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묵던의 궁궐에서 누르하치는 등불 아래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59살의 칸은 이제 여진족을 하나로 묶은 지도자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더 큰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명나라, 그 거대한 제국은 그의 꿈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벽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명나라의 오만과 부당함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는 충신들을 불러 모아 선언했다. 이제 우리가 침묵할 때는 끝났다. 명나라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우리의 칼로 정의를 세우자. 그의 손에는 새로 쓴 문서 7대5가 쥐어져 있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나라에 대한 분노와 금나라의 정당성을 외치는 외침이었다. 누르하치는 7대5를 통해 명나라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명나라가 여허 부족을 편애하며 여진족을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의 교활한 책략은 여진족을 약화시키려는 술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아버지 탁시와 조부 각창안의 죽음이었다. 그는 문서에 그들의 피를 언급하며 썼다. 명나라의 칼이 내 가족을 빼앗았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의 글은 날카로웠고 그의 분노는 만주의 바람처럼 거셌다. 그는 이 문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며 말했다. 이 7가지 원한은 우리의 피와 눈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 원한을 풀어야 한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가슴에도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7대5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깃발 아래 모든 여진족을 결집시키는 나팔 소리였다. 그해 누르하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그는 푸순, 명나라의 중요한 요새를 목표로 삼았다. 푸순은 만리장성 너머의 관문이었고 명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는 황새끼와 청새끼를 앞세워 군대를 이끌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전사 후루한과 전략가 호호리가 있었다. 그들은 밤을 틈타 푸순 성벽 아래로 다가갔다. 명나라 장군 리영방은 성을 굳게 지켰지만 누르하치의 기세는 거침없었다. 그는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리영방, 너의 명나라는 우리를 억눌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다. 그의 목소리는 성벽을 울렸고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전투는 치열했다. 누르하치의 기병은 바람처럼 달려들었고 그의 전략은 명나라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결국 리영방은 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항복을 선택했고 누르하치는 그를 받아들였다. 너는 이제 금나라의 일원이다. 충성을 다해라.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공정했다. 푸순의 함락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가 명나라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음을 보여준 증거였다. 누르하치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명나라의 그늘 아래 살지 않는다. 이 땅은 이제 금나라의 것이다. 그의 말은 푸순의 백성들에게도 울렸다. 그는 약탈 대신 질서를 세웠다. 정복한 땅의 농민들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주었고 전사들에게는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 그는 호호리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명나라의 약점을 드러냈으니 이제 그들을 흔들 때다. 호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카니시여, 7대5는 우리의 칼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 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대5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르하치의 정치적 선언이었다. 그는 이 문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심었다. 그는 마을마다 7대5를 낭독하게 했다. 명나라는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가족을 죽였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죄를 묻는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백성들의 충성을 다졌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이 문서를 만주문자로 기록해 후대에 전하라 지시했다. 안피양구는 꼼꼼히 글을 새기며 말했다. 카니시여, 이 문서는 우리의 투쟁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푸순의 성벽 위에 서서 먼 남쪽을 바라보았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운 장벽이 아니었다. 그는 후루안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명나라가 우리를 얕잡아 봤던 날들은 끝났다. 후루안은 그의 곁에서 칼을 어루만지며 답했다. 카니시여, 우리의 말발굽 소리가 그들의 궁궐을 흔들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7대5가, 그의 가슴에는 금나라의 미래가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돌아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다. 금나라는 우리의 피로 세워질 것이다. 1618년 7대5는 단순한 반란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르하치의 야망과 여진족의 단결을 세계에 알리는 외침이었다. 푸순의 함락은 그의 칼이 명나라의 심장을 겨누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더 이상 족장이 아니었다. 그는 칸이었고 제국의 전쟁을 시작한 지도자였다. 그의 깃발은 바람의 펄럭였고 그의 목소리는 만주를 넘어 천하로 퍼져나갔다. 1619년 만주의 봄은 아직 싸늘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사르후의 들판은 안개로 뒤덮였지만 누르하치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빛났다. 예순에 가까운 칸은 금나라의 깃발 아래 여진족을 단단히 묶었고 이제 명나라의 심장을 겨누었다. 푸순을 함락시킨 후 명나라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4개의 군대를 모아 사르후로 진격했다. 거대한 연합군은 여진족을 짓밟으려 했지만 누르하치는 두려움 대신 기회를 보았다. 그는 충신들과 천막에 모여 지도를 펼쳤다. 황새끼 깃발이 그의 곁에서 펄럭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명나라가 우리를 얕잡아 봤다. 그 오만함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사르후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시험이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군대가 분산되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었다. 4개의 군대는 각기 다른 길로 진격하며 여진족을 포위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충직한 전사 후르한과 전략가 호호리를 불러 말했다. 적이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들의 약점을 찌른다. 그는 단일 전열을 집중 배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의 군대는 황새끼와 청새끼를 중심으로 단단히 뭉쳤다. 리영방, 푸순에서 항복한 명나라 장군도 그의 곁에 있었다. 리영방은 명나라의 전술을 잘 알았고 누르하치에게 귀중한 조언을 건넸다. 칸이시여, 명나라의 군대는 숫자는 많지만 서로 발을 맞추지 못합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을 깊이 새겼다. 사르후의 안개 낀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다. 명나라의 첫 번째 군대가 계곡으로 들어섰다. 누르하치는 언덕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이다. 그의 명령에 황새끼 기병이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땅을 울렸고 창과 화살은 명나라 병사들을 쓰러뜨렸다. 첫 번째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누르하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군대가 강을 건너기 전에 기습을 감행했다. 청새끼의 전사들이 강변을 따라 돌진하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리영방은 옆에서 지켜보며 감탄했다. 칸이시여, 당신의 전술은 명나라의 어떤 장군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누르하치는 대답 대신 칼을 뽑아 앞장섰다. 그의 모습은 전사들에게 불굴의 의지를 심어주었다. 명나라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군대는 이미 사기를 잃고 있었다.
누르하치는 그들의 약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후루안에게 말했다. 적의 심장을 찔러라. 그들이 다시 일어설 틈을 주지 마라. 후루안은 청새끼를 이끌고 언덕을 넘어 적의 후방을 쳤다. 호오리는 백새끼를 이끌며 측면을 공격했다. 명나라의 연합군은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구할 새도 없이 무너졌다. 사르후의 들판은 금나라의 승리로 물들었다. 전투가 끝난 후 누르하치는 피로 물든 칼을 들고 전사들 앞에 섰다. 우리의 깃발은 꺾이지 않았다. 이 승리는 금나라의 힘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고 전사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사르후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진족의 군사적 우위를 증명한 전투였다. 명나라의 동북 방어선은 이 패배로 크게 흔들렸다. 누르하치는 전장을 돌아보며 리영방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우리의 형제다. 이 승리는 너의 충성도 함께 만든 것이다. 리영방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칸이시여, 저는 금나라의 깃발 아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이 승리를 알렸다. 마을마다 전령이 달려가 사르후의 이야기를 전했다. 우리의 칸이 명나라의 군대를 무너뜨렸다. 금나라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깃발을 흔들었다. 이 전투는 누르하치의 전략적 천재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단결된 힘과 날카로운 전술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힘은 칼날이 아니라 우리의 단결이다. 이 깃발 아래 우리는 무적이다. 그의 말은 전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이 승리를 만주문자로 기록하라 지시했다. 후대가 우리의 싸움을 기억해야 한다. 사르후는 우리의 시작이다. 안피양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새겼다. 사르후의 승리는 금나라의 이름을 만주를 넘어 천하로 퍼뜨렸다. 1619년 사르후 전투는 누르하치의 꿈을 한층 더 높이 올렸다. 그는 더 이상 변방의 칸이 아니었다. 그는 명나라를 흔드는 제국의 지도자였다. 그는 전장 위에서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명나라는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의 칼은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사르후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힘을 세상에 알리는 나팔이었고 누르하치의 전략이 천하를 뒤흔들 첫걸음이었다. 1621년 만주의 하늘은 맑고 높았다. 사르후의 승리로 기세를 탄 누르하치는 이제 62의 나이에 금나라의 깃발을 더 넓은 땅에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요양과 선양, 명나라의 동북 요새들을 향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성체가 아니었다. 그곳은 명나라의 심장부로 가는 관문이었고 금나라의 미래를 열 열쇠였다. 묵던의 궁궐에서 그는 충신들과 지도를 펼쳤다. 황새끼 깃발이 그의 곁에서 힘차게 펄럭였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과 선양은 우리의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면 금나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그의 말은 천막을 울렸고 전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요양과 선양의 점령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명나라를 흔드는 결정적 한 수였다. 누르하치는 먼저 요양을 목표로 삼았다. 요양은 명나라의 동북 방어선을 지키는 요충지였다. 그는 조카 요토와 리영방을 불러 전략을 세웠다. 요토는 젊지만 대담한 전사였고, 리영방은 명나라의 전술을 꿰뚫는 귀중한 동지였다. 리영방은 지도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카니시여, 요양의 성벽은 튼튼하지만 관리들은 부패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포섭하면 성문이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명나라 관리들에게 밀서를 보냈다. 금나라의 깃발 아래 충성을 맹세하면 목숨과 부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그의 외교는 칼만큼이나 날카로웠다. 몇몇 관리들은 은밀히 그의 손을 잡았고 요양의 방어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양 전투는 치열했지만 누르하치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황새끼와 백새끼를 앞세워 정면을 공격하는 척하며 요토가 이끄는 청새끼로 성의 측면을 쳤다. 명나라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내부의 배신자들은 성문을 열었다. 요양은 금나라의 손에 떨어졌다. 누르하치는 성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이제 이 땅은 금나라의 심장이다. 우리의 깃발 아래 너희는 안전하다. 그는 약탈 대신 질서를 세웠다. 한족 포로들은 그의 군대에 편입되었다. 그는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팔기 제도에 통합했다. 충성을 다하면 너희도 금나라의 전사다. 그의 말은 포로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요양의 백성들은 그의 공정한 통치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요양의 승리는 단지 시작이었다. 누르하치는 곧바로 선양으로 눈을 돌렸다. 선양은 요양보다 더 큰 도시였고 명나라의 행정 중심지였다. 그는 이곳을 금나라의 새 수도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는 요토에게 선양의 공격을 맡겼다. 요토는 삼촌의 신뢰를 증명하듯 기병을 이끌고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리영방은 명나라의 약점을 조언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선양의 병사들은 요양의 패배로 겁을 먹었습니다. 빠르게 치면 그들은 싸울 의지를 잃을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대로 밤을 틈타 기습을 감행했다. 금나라의 기병은 바람처럼 성벽을 넘어섰고 선양은 짧은 전투 끝에 함락되었다. 누르하치는 성 안으로 들어가 황새끼를 높이 세웠다. 이곳은 이제 금나라의 수도다.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된다. 선양의 점령은 금나라의 행정과 군사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누르하치는 궁궐을 새로 지었고 팔기 제도를 이곳에 뿌리내렸다. 그는 한족 포로들을 팔기 제도에 편입시키며 군대를 키웠다. 그들은 금나라의 전사로 훈련받았고 충성을 맹세했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새로운 수도의 행정을 맡겼다. 안피양구는 세금과 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선양은 우리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금나라는 더 크게 자랄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너의 손이 이 도시를 단단히 지킨다. 우리는 이제 제국이다. 요양과 선양의 점령은 명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동북 방어선은 무너졌고 금나라의 이름은 천하에 울렸다. 누르하치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칼은 명나라의 심장을 겨눴다. 이 승리는 우리의 시작일 뿐이다. 그의 곁에서 요토는 칼을 높이 들며 외쳤다. 칸이시여, 우리의 깃발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수도에서 금나라의 깃발을 보며 희망을 품었다. 누르하치는 선양의 성벽 위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만리장성은 멀리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그는 리영방에게 말했다. 이제 명나라는 우리의 힘을 안다. 다음 싸움은 더 크게 준비한다. 1621년 요양과 선양의 점령은 누르하치의 야망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그는 단순한 칸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설계자였고 명나라를 뒤흔드는 전사였다. 선양의 궁궐에서 펄럭이는 깃발은 그의 꿈을 상징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금나라는 이제 우리의 땅에서 자란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만주의 바람을 타고 천하로 퍼져나갔다. 선양의 궁궐은 이제 금나라의 심장이었다. 1620년대 초 누르하치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요양과 선양을 손에 넣은 그는 이제 더 넓은 세력을 꿈꿨다. 명나라라는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그는 혼자 싸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의 시선은 서쪽으로 향했다. 광활한 초원에서 말을 달리는 몽골 부족들, 그들만의 힘과 자유를 가진 전사들이 그의 새로운 동맹이 될 터였다. 어느 날 그는 충신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우리의 칼은 강하지만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한다. 몽골의 바람과 우리의 깃발이 함께해야 명나라를 꺾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의 말은 천막을 넘어 초원으로 퍼져나갈 듯했다. 몽골과의 동맹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운명을 바꿀 외교적 확장의 첫걸음이었다. 누르하치는 코르친 부족을 첫 목표로 삼았다. 코르친은 몽골 초원의 강력한 세력으로 그들의 기병은 바람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무력 대신 외교를 택했다. 그의 아들 홍타이지를 코르친의 졸지르 보르지기트와 결혼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야망을 이해하는 젊은 전사였다. 그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지혜를 겸비했고 누르하치의 신뢰를 받았다. 결혼 의식을 앞두고 누르하치는 홍타이지에게 말했다. 이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이는 금나라와 코르친의 피를 하나로 묶는 약속이다. 홍타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버지, 저는 이 결혼으로 우리의 깃발을 더 높이 세우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의 꿈을 잇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코르친의 초원에서 열린 결혼 잔치는 화려하고 장엄했다. 졸지르 보르지기트는 코르친의 고귀한 딸로 그녀의 미소는 초원의 꽃 같았다. 그녀는 홍타이지와 나란히 서서 금나라의 사절을 맞았다. 코르친의 족장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누르하치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잔치에서 잔을 들며 말했다. 코르친과 금나라는 이제 한 가족이다. 우리의 적은 명나라다. 함께 싸우자. 그의 말은 초원의 바람을 타고 울렸다. 코르친 족장들은 그의 손을 잡았고 동맹은 굳건히 맺어졌다. 졸지르 보르지기트는 선양으로 와 금나라의 궁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단순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민족의 다리였고 금나라의 외교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모든 몽골 부족이 쉽게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맹렬한 몽골의 지도자 링단칸은 누르하치의 제안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초원의 최강자라 자부하며 금나라를 변방의 세력으로 여겼다. 누르하치는 링단칸의 오만함을 알았지만 그를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설득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신을 보내 링단칸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명나라를 겨누고 있다. 초원의 전사들이 우리의 깃발 아래 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링단칸은 즉시 응하지 않았지만 누르하치의 끈질긴 외교는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호호리에게 말했다. 링단칸은 강하지만 그의 초원은 분열되어 있다.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야 한다. 호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칸이시여, 당신의 외교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코르친과의 동맹은 금나라의 군사적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코르친의 기병은 금나라의 8기 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선양의 평원에서 울려 퍼졌고 명나라의 정찰병들은 그 소리에 떨었다. 누르하치는 홍타이지와 함께 코르친 전사들을 훈련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말과 우리의 깃발이 함께 달릴 때 명나라는 우리의 그림자만 봐도 도망칠 것이다. 코르친 전사들은 그의 말에 웃으며 창을 높이 들었다. 이 동맹은 군사적 힘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가져왔다. 코르친의 지원으로 금나라는 새로운 물자와 전사를 얻었고 선양의 궁궐은 더 굳건해졌다. 누르하치는 이 동맹을 단순한 협력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코르친과의 교역을 늘려 경제적 유대도 강화했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교역소를 세우라 지시했다. 코르친의 모피와 말이 우리의 곡물과 무기를 만나면 우리의 힘은 2배가 된다. 안피양구는 그의 명령을 따랐고 선양과 코르친 사이에 상인들이 오갔다. 이 교역은 두 민족의 신뢰를 깊게 했다. 졸지르 보르지기트는 궁궐에서 코르친의 전통을 지키며 금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홍타이지에게 말했다. 나의 초원과 너의 깃발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의 아이들은 더 큰 세상을 볼 것이다. 홍타이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누르하치는 선양의 성벽 위에 서서 초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꿈은 이제 만주를 넘어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리영방에게 말했다. 코르친과의 동맹은 우리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우리는 더 높이 날아 명나라를 꺾을 것이다. 리영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칸이시여, 당신의 외교는 전쟁만큼 강력합니다. 누르하치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만리장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금나라의 미래가
그의 손에는 코르친과의 약속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우리의 깃발은 이제 초원과 함께 펄럭인다. 금나라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천하로 퍼져나갔다. 1626년 만주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선양의 궁궐에서 누르하치는 6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철 같은 의지를 불태웠다. 요양과 선양을 점령하고 몽골과의 동맹을 굳힌 그는 금나라의 깃발을 더 높이 세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새로운 장벽이 나타났다. 닝위안, 명나라의 마지막 요새 중 하나였다. 누르하치는 지도 앞에 서서 충신들에게 말했다. 닝위안을 뚫으면 명나라의 심장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쳤다. 그는 사르 후의 승리와 요양의 함락으로 무패의 전설을 쌓았지만 이번 싸움은 달랐다. 명나라 장군 원숭환이 닝위안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이미 만주에 퍼져 있었다. 닝위안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의 운명을 시험하는 전장이 될 터였다. 누르하치는 황새끼와 청새끼를 앞세워 닝위안으로 진격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전사 후르한과 조카 요토가 있었다. 그들은 선양을 떠나며 승리를 확신했다. 누르하치의 군대는 기병의 말발굽 소리로 땅을 울렸고 깃발은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그는 전사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칼은 명나라의 성벽을 부술 것이다. 닝위안은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원숭아는 만만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누르하치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닝위안에 주둔시킨 명나라 장군이었다. 그는 닝위안을 철저히 준비했다. 성벽 위에는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대포가 줄지어 있었고 그 위력은 여진족의 기병을 위협했다. 누르하치는 이를 알았지만 그의 자부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호호리에게 말했다. 원숭환의 대포가 강하다 해도 우리의 기세는 더 강하다. 호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스쳤다. 전투의 첫날, 금나라의 기병은 닝위안 성벽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성벽 위에서 포르투갈 대포가 불을 뿜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이 터졌고 여진 전사들이 쓰러졌다. 누르하치는 언덕 위에서 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즉시 전략을 바꿨다. 정면 공격은 멈춘다. 밤을 틈타 성의 측면을 친다. 그는 요토에게 기습을 지시했고 후르안에게는 후방을 지원하라 명령했다. 하지만 원숭아는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명나라 군대는 성벽을 굳게 지켰고 대포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공격에서도 금나라의 전사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 순간 대포의 포탄이 누르하치 근처에 떨어졌다. 폭발의 충격에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후퇴하지 않는다. 그의 외침은 전사들을 독려했지만 그들의 사기는 흔들리고 있었다. 닝위안의 성벽은 끝내 뚫리지 않았다. 원숭아는 대포와 보병을 절묘하게 조합해 금나라의 공격을 막아냈다. 누르하치는 전장을 물러나며 쓰라린 패배를 받아들였다.
그는 천막으로 돌아와 상처를 싸매며 말했다. 원숭아는 강한 적이다. 하지만 이 패배는 우리의 끝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상처는 깊었고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후루아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카니시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 패배는 우리의 칼을 더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눈에는 처음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무패 신화는 닝위안에서 깨졌다. 선양으로 돌아온 누르하치는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안피앙구를 불러 말했다. 이 패배를 기록하라. 후대가 우리의 실수를 잊지 않도록. 안피앙구는 만주 문자로 닝위안의 전투를 기록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이 패배는 우리의 여정을 더 굳건히 할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백성들은 그의 패배 소식을 듣고 놀랐지만 그의 곁에 선 전사들은 여전히 충성을 다짐했다. 요토는 말했다. 카니시여, 우리는 닝위안을 다시 치겠습니다. 당신의 깃발은 꺾이지 않습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다. 너의 믿음이 나를 일으킨다. 금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닝위안의 패배는 누르하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의 군대는 사기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선양의 궁궐에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닝위안은 우리의 시험이었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원숭원의 대포를 떠올리며 전략을 다시 세웠다. 다음에는 그들의 무기를 배우고 우리의 전술을 바꿀 것이다. 그의 말은 전사들에게 새로운 결의를 심었다. 1626년 닝위안 전투는 누르하치의 첫 좌절이었다. 그의 무패 신화는 깨졌지만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선양의 성벽 위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원숭환, 너는 나를 막았지만 금나라의 깃발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닝위안은 그의 여정에 상처를 남겼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천하를 향하고 있었다. 1626년 9월, 선양의 궁궐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가을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누르하치의 방은 희미한 등불로만 밝혀져 있었다. 67의 칸은 닝위안 전투의 상처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팔에는 포르투갈 대포의 흔적이 깊게 남았고 그의 숨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만주의 들판과 금나라의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충신들과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황새끼 깃발이 그의 곁에서 고요히 서 있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만 금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그의 말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누르하치의 삶은 이제 끝나려 했지만 그의 꿈은 아직 미완이었다.
그는 다이샨, 아민, 망굴타이, 홍타이지, 도르곤, 도도, 아지게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깃발을 들고 금나라를 지탱해왔다. 다이샤는 냉철한 지혜로, 아미는 날카로운 전략으로, 망굴타이는 강인한 전투로, 홍타이지는 외교와 군사로, 그리고 어린 도르곤과 도도, 아지게는 젊은 패기로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누르하치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겠다. 너희가 함께 금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우리의 깃발은 하나로 뭉쳐야 강하다. 그의 말은 무겁게 천막을 울렸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각기 다른 야망이 스쳤다. 누르하치는 이를 알았지만 더 이상의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안피양구를 불러 마지막 기록을 남기라 지시했다. 나의 삶을 만주 문자로 새겨라. 후대가 우리의 싸움을 기억해야 한다. 안피양구는 눈물을 머금고 붓을 들었다. 그는 누르하치의 여정을 기록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당신의 꿈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금나라는 당신의 피로 자랄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으로 펄럭이는 깃발을 바라보았다. 황새끼는 그의 손에서 시작된 금나라의 상징이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깃발은 천하를 덮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희미해졌다. 9월 30일 누르하치의 숨은 멈췄다. 선양의 궁궐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백성들은 칸의 죽음을 듣고 거리로 나와 깃발을 숙였다. 전사들은 칼을 땅에 꽂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누르하치 칸, 우리의 아버지. 그들의 외침은 만주의 하늘을 울렸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누르하치가 후계자를 명시하지 않은 탓에 아들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다. 다이샤는 침착했지만 아민의 눈에는 야망이 불타올랐다. 망굴타이는 묵묵히 칼을 갈았고 홍타이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어린 도르곤과 도도, 아지게는 아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누르하치의 죽음은 권력 투쟁의 씨앗을 뿌렸다. 홍타이지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마지막 순간을 지켰다. 그는 누르하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당신의 꿈은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누르하치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지만 그의 손은 홍타이지의 손을 힘없이 쥐었다. 홍타이지는 그 순간 금나라의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는 코르친의 졸지르 보르지기트와 결혼하며 외교적 기반을 다졌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궁궐 밖으로 나와 백성들에게 말했다. 칸은 떠났지만 그의 깃발은 여전히 펄럭인다. 금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백성들은 그의 말에 희망을 품었다. 누르하치의 죽음은 금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무패 신화는 닝위안에서 깨졌지만 그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여진족을 하나로 묶었고 만주 문자를 만들었으며 팔기 제도로 군대를 세웠다. 그는 몽골과 동맹을 맺고 요양과 선양을 점령하며 명나라를 흔들었다. 그의 삶은 전투와 외교,
꿈과 좌절로 가득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고 금나라라는 제국의 씨앗을 심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아들들은 그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야망이 꿈틀거렸다. 선양의 성벽 위에서 황새끼는 여전히 펄럭였다. 백성들은 누르하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 한 노인은 마을 광장에서 말했다. 칸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그의 깃발 아래 우리는 두려움을 잊었다.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누르하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홍타이지의 손에 금나라의 미래가 맡겨졌고 그의 형제들은 그 뒤를 따랐다. 누르하치의 꿈은 미완이었지만 그의 깃발은 여전히 천하를 향해 나아갔다. 1626년 10월 선양의 궁궐은 아직 누르하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가시지 않은 채였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성벽을 스치며 황새끼 깃발을 흔들었다. 누르하치의 아들들은 그의 빈자리를 두고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다이샨의 냉철한 눈빛, 아민의 날카로운 야망, 망굴타이의 묵직한 침묵, 그리고 홍타이지의 단호한 결의가 궁궐 안을 채웠다. 34세 홍타이지,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지만 이제 그 그림자를 넘어설 때였다. 그는 천막에 모인 충신들과 형제들 앞에 섰다. 아버지의 깃발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금나라의 칸으로 그의 꿈을 이어가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홍타이지의 즉위는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금나라를 새로운 제국으로 이끌 첫걸음이었다. 홍타이지의 등장은 궁궐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누르하치는 후계자를 명시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은 각기 팔기 제도의 깃발을 쥐고 있었다. 다이샤는 가장 나이 많았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적었다. 아민과 망굴타이는 강력한 경쟁자였지만 홍타이지는 그들의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코르친과의 결혼 동맹으로 외교적 기반을 다졌고 전장에서의 경험으로 전사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도르곤이라는 젊은 그림자가 있었다. 도르곤은 누르하치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의 어머니 아바하이가 그를 후계자로 밀려 했던 소문이 돌았다. 홍타이지는 이를 알았다. 그는 도르곤이 아직 어린 나이임을 이용해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조용히 충신들에게 말했다. 금나라는 하나여야 한다. 분열은 우리의 적, 명나라만 기쁘게 할 뿐이다. 아바하이의 이야기는 궁궐 안에서 조심스레 속삭였다. 그녀는 누르하치의 사랑받는 주비였고 도르곤과 도도, 아지게의 어머니였다. 소문은 그녀가 도르곤을 후계자로 지명하려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즉위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자살을 강요당했다고 수군거렸다. 홍타이지는 이 소문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했다. 아바하이의 희생은 금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들은 내 곁에서 깃발을 들 것이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는 단호한 의지가 숨어 있었다. 도르곤과 도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따랐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침묵했지만 홍타이지의 깃발 아래 섰다. 홍타이지는 권력을 굳히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백기를 도르곤과 도도의 황기와 교환했다. 이 교환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황기는 누르하치가 직접 이끌던 깃발로 금나라의 심장이었다. 홍타이지는 이로써 팔기 제도의 중심을 장악했다. 그는 요토와 후르안을 불러 말했다. 이제 황기는 나의 것이다. 금나라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요토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당신의 손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아민과 망굴타이는 이 교환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홍타이지의 권력 강화가 자신들의 입지를 좁힌다고 느꼈다. 홍타이지는 그들의 불만을 감지했지만 단호히 나아갔다. 홍타이지는 선양의 궁궐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행정을 체계화하라 지시했다. 아버지의 꿈은 금나라를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안피양구는 만주 문자로 그의 명령을 기록하며 말했다. 카니시여, 선양은 이제 제국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통치 아래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광장에 나가 선언했다. 누르하치 칸은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이제 나는 그 깃발을 더 높이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었다. 그들은 새로운 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금나라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권력의 균열이 감지되었다. 다이샤는 홍타이지를 지지했지만 아민과 망굴타이는 그의 권력 독점을 경계했다. 도르곤과 도도는 아직 젊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미래의 야망이 엿보였다. 홍타이지는 이를 알았다. 그는 리영방을 불러 말했다. 금나라는 하나여야 한다. 하지만 형제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다. 우리는 명나라를 앞에 두고 분열할 여유가 없다. 리영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카니시여, 당신의 지혜가 금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미소를 지으며 만리장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1626년 홍타이지의 즉위는 금나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누르하치의 미완의 꿈을 이어받아 청나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그의 황새끼는 선양의 성벽 위에서 힘차게 펄럭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금나라는 이제 천하를 향해 나아간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만주를 넘어 퍼져나갔다. 홍타이지는 단순한 칸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설계자였고 금나라를 새로운 높이로 이끌 지도자였다. 1635년 선양의 궁궐은 새로운 기운으로 들썩였다. 홍타이지는 이제 43, 칸으로 즉위한 지 9년 만에 금나라를 제국의 초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황새끼는 만주의 하늘을 수놓았고 그의 야망은 더 큰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는 충신들과 백성들을 광장에 불러 모았다. 바람이 그의 깃발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더 이상 여진족이 아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만주족이다. 그의 말은 군중을 휘감았고 백성들의 가슴에 새로운 정체성을 심었다.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계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르하치가 심은 씨앗이 홍타이지의 손에서 꽃피운 민족의 자부심이었다. 홍타이지는 이 이름을 보리사빠 만주쉬리 문수보살에서 따왔다고 전했다. 그는 충신들에게 말했다. 만주족은 지혜와 힘의 상징이다. 우리는 명나라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의 아내 코르친의 졸지르 보르지기트는 그의 곁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초원의 딸로 만주족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녀는 홍타이지에게 말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이름은 천하에 울릴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너의 초원과 나의 깃발이 함께 이 이름을 만들었다.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나라와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새로운 제국의 뿌리를 다지는 상징이었다. 홍타이지는 만주족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알리며 말했다. 만주족은 우리의 피와 혼이다. 이 이름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된다. 백성들은 그의 말에 환호했고 마을마다 만주족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는 안피양구에게 이 선언을 만주 문자로 기록하라 지시했다. 후대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만주족이다. 안피양구는 펜을 들며 말했다. 카니시여, 이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홍타이지는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꿈이, 그리고 그 꿈을 넘어서는 자신의 비전이 있었다. 만주족이라는 이름은 금나라를 단단히 묶었고 명나라를 향한 도전을 더 날카롭게 했다. 1636년 홍타이지는 더 큰 도약을 준비했다. 그는 금나라를 넘어 새로운 제국을 선포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선양의 궁궐에서 그는 충신들과 아들 호옥에, 동생 도르곤, 그리고 조카 지르갈랑을 불러 모았다. 그는 황새끼로 장식된 옥좌에 앉아 선언했다. 오늘 금나라는 대청으로 새로 태어난다. 나는 칸이 아니라 황제다. 그의 목소리는 궁궐을 넘어 만주 전역을 울렸다. 대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계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르하치의 꿈이 홍타이지의 손에서 완성되어 가는 전환점이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대청은 우리의 제국이다. 우리는 명나라를 꺾고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그의 말은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이때부터 금나라는 청나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대청의 선포는 홍타이지의 야망을 천하에 알렸다. 그는 팔기 제도를 확장해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만주족뿐 아니라 몽골과 한족을 포섭해 제국의 기반을 넓혔다. 도르고는 그의 곁에서 군대를 훈련시키며 말했다. 형님, 대청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됩니다.
홍타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너의 힘이 이 제국을 지탱한다. 우리는 함께 명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지르갈랑은 행정과 외교를 맡아 몽골 부족들과의 동맹을 더욱 굳혔다. 그는 말했다. 칸이시여, 아니, 황제 폐하,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대청의 힘을 더합니다. 홍타이지는 그의 충성을 치하하며 미소를 지었다. 홍타이지는 한족 포로들을 팔기 제도에 통합하며 그들의 충성을 얻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대청의 깃발 아래 충성을 다하면 너희도 우리의 형제다. 그의 정책은 냉철했지만 공정했다. 한족 전사들은 대청의 군대에 합류했고 그들의 지식은 제국의 행정을 풍부하게 했다. 호옥의 홍타이지의 아들은 젊었지만 아버지의 비전을 이해했다. 그는 전장에서 아버지를 따라 칼을 들며 말했다. 아버지, 대청은 내 세대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는 대청의 미래다. 이 깃발을 높이 들어라. 대청의 선포는 명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만주족의 새로운 정체성과 대청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했다. 홍타이지는 선양의 성벽 위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았다. 만리장성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장벽이 아니라 목표였다. 그는 리영방에게 말했다. 대청은 명나라를 넘어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의 칼은 이미 날카롭다. 리영방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황제 폐하, 당신의 비전은 천하를 흔들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미소를 지으며 황새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제국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 만주족으로의 제명명과 대청의 선포는 홍타이지의 통치를 상징했다. 그는 단순한 칸이 아니었다. 그는 황제였고 새로운 민족과 제국을 만든 설계자였다. 그는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만주족의 이름 아래 대청은 천하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의 깃발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만주를 넘어 천하로 퍼져나갔다. 대청의 황새끼는 이제 새로운 제국의 상징이었고 홍타이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